10발 전부 명중. 웃기지 마. 네가 그걸 해내면 이 사격장은 물론이고 나까지 내 마음대로 해도 좋아. 미국 네바다 사막의 한가로운 오후를 뒤흔든 이 한마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 여교관의 오만함이 한 한국인 남자의 총구 앞에서 무참히 박살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기술과 자존심, 그리고 포연 속에서 피어나는 위험한 로맨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네바다 사막의 열기는 지독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숨막히는 더위였죠. 하지만 민간 군사훈련소 블랙스톤의 VIP 사격장, 그곳의 분위기는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제시카 스털링의 분노 때문이었죠. 제시카, 글로벌 무기 기업 스털링 그룹의 막내딸이자 델타포스 교관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여자. 금발을 높게 묶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지금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저격 소총인 체이탁 M200으로 800옌 표적을 사격했습니다. 결과는 10발 중 8발 명중. 일반인이라면 기립박수를 칠 기록이었지만 완벽주의자인 그녀에겐 치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엉뚱한 사람에게 튀었습니다. 야, 거기 너. 제시카의 날카로운 고함이 사격장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회색 정비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민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탄피를 쓸어 담던 그는 이곳에서 그저 말수적은 청소부로 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기름때 묻은 작업복 아래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전설적인 흉터들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요. 민재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 없는 무미건조한 눈동자. 그는 한국식으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제시카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내 말 씹어. 내가 아직 사로에서 안 내려왔는데 누가 청소하래. 내가 일으킨 먼지 때문에 마지막 두 발이 빗나갔잖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시카가 뚜벅뚜벅 걸어와 민재 앞에 섰습니다. 위압적인 군화 발소리. 하지만 민재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고는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아가씨, 안전수칙 제사조. 적색등이 꺼지면 정비요원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시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두 발이 빗나간 건 먼지 때문이 아닙니다. 호흡을 너무 빨리 멈췄고 격발이 거칠었습니다. 당시 심박수가 120을 넘었을 텐데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기초적인 실수죠. 순간 사격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감히 청소부 주제에 매의 눈이라 불리는 제시카 스털링에게 훈수를 두다니. 제시카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민재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여 민재의 코를 찔렀습니다. 기초적인 실수. 청소부 주제에 나한테 사격 이론을 가르쳐 이 총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내 평생 연봉을 합쳐도 못 사.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주둥이만 살았니?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총을 장난감 보듯 덤덤하게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비싼 총이 명사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좋은 차 탄다고 다 레이서가 아닌 것처럼. 이보다 더한 도발은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제시카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 시그사우어 P226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쾅. 좋아, 말 잘했어. 그럼 증명해봐. 주둥이만큼 실력이 되는지 보자고. 제시카는 25м 거리에 있는 7번 표적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25센트짜리 동전을 꺼내 표적지 정중앙에 붙였습니다.
10발, 거리는 25옴, 목표는 이 동전이야. 내가 10발 전부 저 동전 안에 맞히면 내가 정식으로 사과하지, 월급도 10배로 올려주고 내가 원하면 데이트든 뭐든 다 해줄게. 주변 경호원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내 구두를 핥고 당장 여기서 꺼져. 어때? 할 수 있겠어? 쫄리면 도망가던가. 민재는 저 멀리 반짝이는 작은 동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지 투성이인 자신의 낡은 작업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피 냄새나는 과거를 잊고 유령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707의 긍지, 그리고 한국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이런 값싼 모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민재의 대답은 짧고 굵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0점 조절도 무게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총을 쥐는 그 순간 그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멍했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주변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위압감, 경호원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민재는 보안경도 귀마개도 하지 않은 채 팔을 뻗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숨 쉴 틈도 없는 속사였습니다. 탄피가 바닥에 짤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제시카가 급히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동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비웃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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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상체, 기계처럼 정확한 반동 제어, 7발, 8발, 9발, 그리고 마지막 한 발. 그는 짧게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찰나의 순간, 탕! 총구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재는 빈 탄창을 분리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제시카를 향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는 다시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내리고 표적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표적지가 눈앞에 도착했을 때 사격장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25센트 동전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전 한가운데 새겨진 워싱턴 대통령의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완벽한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10발의 총알이 모두 단 하나의 구멍을 통과해 동전의 속만 파내버린 것입니다. 이건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에 가까운 소름 끼치는 살인 기술이었습니다. 제시카의 푸른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빗자루질을 하는 민재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델타포스에서도 네이비실에서도 이런 괴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녀가 막 민재에게 다가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윙, 윙. 사격장을 찢어밟길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 종료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적색 경보, 적색 경보. 기지 내 침입자 발생. 전원 전투 위치로. 이건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동시에 본관 쪽에서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블랙스톤 요새가 뚫린 것입니다. 제시카가 충격에 얼어붙어 있는 사이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뭐야? 그녀가 비틀거리며 부딪힌 곳은 단단한 가슴팍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707 출신의 그 청소부 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적색 경광등 아래 빛나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지휘관, 그 자체였습니다. 멍하니 서서 죽고 싶습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제시카가 처음으로 압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제 뒤에 딱 붙으십시오. 놓치면 죽습니다. 오만한 내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화의 계속. 블랙스톤 기지의 복도는 붉은 비상등과 매캐한 화약 냄새로 지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팝콘 튀기듯 터져나오는 중기관총 소리. 제시카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철 보안팀은 압도적인 화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죠. 이거 놔. 무기를 챙겨야 해. 내 샤이텍, 체이탁이 저 안에 있다고. 제시카가 민재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델타포스의 본능이 그녀를 싸우게 만들고 있었죠. 쥐새끼처럼 도망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강철 수갑처럼 그녀의 손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무기. 지금 저기 돌아가면 비싼 고기 방패가 될 뿐입니다. 똑바로 봐요. 그가 그녀를 벽 틈새로 거칠게 밀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화광. 수류탄 하나가 굴러와 터졌습니다. 포갑이 강철 문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두 사람은 피한개가 되었을 겁니다. 귀가 먹먹해진 제시카는 멍하니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저앉았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림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부대 마크 하나 없는 검은 전술복, 움직임에 소리조차 없는 프로 용병들이었습니다. 선두의 선놈이 소음기가 달린 AR-15로 복도를 훑었습니다. 놈의 눈이 제시카를 포착했습니다. 타겟 확인. 스털링가의 영해다. 생포한다. 제시카는 허리춤을 더듬었지만 권총은 이미 사격장에 버리고 온 뒤였습니다. 빈손. 진짜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그 역시 총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고작 드라이버 하나. 공구 카트에서 주워든 녹슨 드라이버였습니다. 젠장. 저놈들한테 팁이라도 고쳐주게. 제시카가 절망에 차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그는 순식간에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폭발시켰습니다. 도망은 끝났습니다. 그가 선두의 용병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용병이 비웃으며 총구를 겨눴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미끄러지듯 바닥을 쓸며 탄도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놈이 조준을 수정하기도 전에 민재는 이미 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드라이버는 더 이상 수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신의 발톱이었죠. 푹. 드라이버가 방탄복과 헬멧 사이 유일한 틈인 목덜미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놈이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습니다.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는 놈의 시체를 방패 삼아 나머지 두 놈의 사격을 막아냈습니다. 한 손으로는 시체의 가슴에 달린 수류탄 핀을 뽑고 다른 한 손으로 시체를 적들에게 밀어버렸습니다. 엎드려. 민재가 제시카를 덮치며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쾅. 복도가 요동쳤습니다. 나머지 두 놈은 형체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제시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단 5초. 녹슨 드라이버 하나로 최정의 용병 분대를 삭제해버린 이 남자. 민재는 툭툭 먼지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운 듯한 태연함. 그는 시체에서 소총을 주워 능숙하게 약실을 확인하고 제시카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제 말 좀 들리십니까? 대위님. 아니면 사격이론 토론이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 눈빛.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을 보고 돌아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입을 열려던 찰나 양쪽 복도에서 군화 발소리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됐습니다. 뛰어. 민재가 그녀를 복도 끝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강철 상자가 탈출구가 될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관이 될까요? 타요.
민재가 제시카를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가 닫힌 버튼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밖에서 쏟아지는 총알이 제어판을 박살내기 직전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차가운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리 산 거야.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장갑차를 타는 거지. 민재는 대답 대신 천장을 올려다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우린 아무데도 못 가. 뭐라고? 끼익, 쾅. 엘리베이터 위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조명이 나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덜컹거리던 상자가 갑자기 중력을 잃었습니다. 놈들이 케이블을 끊었어. 민재의 외침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50m 아래 지하 기지의 밑바닥을 향해 꾸악. 제시카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거대한 가슴팍에 파묻혔습니다. 다리 올려. 머리 감싸. 날 믿어. 민재의 목소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민재는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등을 돌리고 자신의 온몸을 쿠션처럼 만들어 제시카를 감쌌습니다. 전신의 근육을 바위처럼 경직시켜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쾅! 지옥 같은 충격음. 바닥에 비상제동 장치가 작동했지만 뼈가 으스러질 듯한 충격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 제시카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완벽한 어둠, 으으. 제시카가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주변을 만졌습니다. 이봐요, 청소부 양반. 민재 씨, 살아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 공포에 질린 제시카는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찰칵, 작은 불꽃이 찌그러진 엘리베이터 내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민재가 구석에 기대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그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콧날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등과 어깨로 모든 충격을 받아낸 것입니다. 민재 씨, 제시카가 달려들어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마른 기침을 토했습니다. 안, 죽었어. 소리 지르지 마, 산소 아까워.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며 제시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어디 부러진 데 없어? 그 질문, 마땅히 그녀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주제에 자기 걱정부터 하는 이 남자. 제시카의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난 괜찮아. 근데 당신 피가 긁힌 거야. 민재는 옷을 찢어 이마를 대충 묶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빼서 천장을 비췄습니다. 비상 탈출구는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고 정문은 콘크리트에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 생매장된 거야. 제시카가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깊이면 아무도 못 들어와. 몇 시간 안에 질식해 죽을 거야. 민재가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불꽃에 비친 그의 눈엔 절망이라곤 없었습니다. 스털링 대위, 당신 델타포스 출신이라며. 특수부대원은 엘리베이터에서 안 죽어. 우린 나갈 거야. 어떻게? 우리가 무슨 두더지야. 민재는 충격으로 찢어진 엘리베이터 벽면에 작은 틈새를 가리켰습니다. 차가운 지하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더지는 아니지만 쥐새끼 흉내는 내야겠군. 지하 환풍구야. 유일한 통로지. 하지만 그 틈은 고작 40cm의 날카로운 철판들이 이빨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해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40cm의 틈, 민재 같은 거구의 남자에겐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 내 발목 잡고 따라와. 내가 끼이면 밀고. 내가 죽으면 돌아가.
민재는 두꺼운 작업용 점퍼를 벗어던지고 얇은 검은색 티셔츠 차림으로 틈새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철판이 그의 등과 어깨를 긁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그 모습을 보며 몸서리쳤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화를 벗어 목에 걸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환풍구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녹냄새,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좁은 공간,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둠을 생각하지 마. 나가서 뭘 할 건지만 생각해. 민재의 목소리가 동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가면 보안 팀장부터 자를 거야. 그리고 요트 타고 3개월 동안 휴가 갈 거야. 제시카가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폐쇄 공포증이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재가 멈췄습니다. 왜 멈춰? 제시카가 그의 군화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쉿! 환풍구 아래. 격자무늬 철망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 말소리, 샅샅이 뒤져. 보스가 그 계집의 시체를 원해. 못 찾으면 우리 돈도 없어. 엘리베이터가 저 꼴인데 고깃덩어리가 됐겠지. 제시카는 숨을 멈췄습니다. 놈들이 바로 발밑에 있습니다. 먼지 한 톨만 떨어져도 놈들은 천장을 향해 난사할 겁니다. 공포심에 제시카의 몸이 제멋대로 떨렸습니다. 좁은 공간 탓에 그녀의 얼굴은 거의 민재의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팔뚝만한 시궁쥐 한 마리가 제시카의 손등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제 비명이 터져 나오려던 순간 거칠고 큰 손이 뒤로 쑥 뻗어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재가 그 좁은 공간에서 기적처럼 몸을 비틀어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좁아터진 환풍구 속 두 남녀의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민재의 뜨거운 숨결이 제시카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녹 냄새를 뚫고 들어오는 그의 강한 남성적 채취. 그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지나갔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미안.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냐. 고마워. 제시카가 얼굴을 붉히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자, 갈림길이야.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민재, 들려. 기지 지하 배수 시스템이야. 하필 오늘이 배수하는 날이군. 그들이 기어 나온 곳은 거대한 지하 저수조 위였습니다. 아래는 시커먼 오폐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통로는 저 물 건너편. 뛰어내려야 해. 헤엄쳐서 건너간다. 나 다리에 쥐가 났어. 제시카가 다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추락 충격과 긴장 탓에 근육이 마비된 겁니다. 민재는 소용돌이치는 물을 보더니 망설임 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엎혀. 손 놓으면 안 구해준다. 말은 차갑게 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가 그녀를 업고 저 죽음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힘으로 두 명의 목소리를 지고 저 거센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풍덩. 사막의 지하수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 민재는 이를 악물고 제시카의 무게를 버텼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그의 목을 졸라맬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힘 빼. 목 조르면 둘 다 죽어. 민재가 흙탕물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제시카가 팔을 조금 풀었지만 공포로 굳은 몸은 여전히 짐이었습니다. 물에는 기름과 산업 폐기물이 둥둥 떠다녔고 저 끝에는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며 물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빨려 들어가면 갈갈이 찢길 겁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 제시카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재는 한 손으로 벽에 박힌 녹슨 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뒤로 돌려 제시카의 엉덩이를 받쳤습니다. 나 봐. 대위.
민재가 고함쳤습니다. 당신 시체 아니잖아. 팔이라도 써. 물살을 저어. 저 위쪽 배관까지 가야 해. 물이 천장에 닿기 전에 수위는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남은 공간은 고작 1미터. 이 밀실은 곧 수중 무덤이 될 판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팔을 저어 민재의 발차기를 도왔습니다. 민재의 등 근육이 터질 듯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젖은 옷을 뚫고 제시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넓은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보다 이 남자의 등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했다. 올라가. 민재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 제시카를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압력 밸브가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제시카가 굴러서 올라간 뒤를 돌아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은 기름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주르륵. 민재가 급류에 휩쓸려 터빈 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민재. 제시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케이블을 집어 던졌습니다. 잡아. 민재는 돌고래처럼 솟구쳐 올라 케이블 끝을 낚아챘습니다. 터빈의 날카로운 날개가 그의 군화 뒷굽을 스치며 잘라냈습니다. 1cm 차이. 제시카는 이를 악물고 줄을 당겼습니다. 그녀는 재벌가 딸이지만 지금은 전우였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라와. 죽지 마. 내 허락 없이 죽지 말란 말이야. 민재가 줄을 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가 난간을 잡자 제시카가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제시카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치아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쇼크, 저체온증이 시작된 겁니다. 추워, 너무 추워. 제시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젖은 옷이 달라붙은 제시카를 보았습니다. 불도, 담요도 없습니다. 그녀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 그는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약간의 망설임도 스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가씨. 나중에 깨어나서 따귀 때리지 마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젖은 셔츠의 깃을 잡았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설마 옷을 벗기려는 걸까요? 자, 잠깐 뭐 하는 거야? 제시카가 힘없는 손으로 민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고양이만도 못한 힘이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민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젖은 옷이 체온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30분 안에 심정지 옵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제시카의 젖은 전술 조끼를 벗기고 얇은 셔츠의 단추를 뜯어내듯 풀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외과 의사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음흉한 시선 따윈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의를 벗겨낸 후 그 역시 젖은 티셔츠를 벗어던졌습니다. 온몸에 새겨진 흉터들이 드러난 탄탄한 상체가 어둠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뜨거운 맨살로 그녀의 차가운 몸을 감쌌습니다. 아, 뜨거워. 제시카가 신음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피부에 닿는 민재의 체온은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참으세요.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민재는 벽에 기대앉아 제시카를 품에 안고 소위 베어학 자세를 취했습니다. 접촉 면적을 최대한 넓혀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는 그녀의 팔과 등을 강하게 문지르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어두운 기계실 안. 두 남녀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제시카는 민재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어떤 자장가보다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 제시카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왜 날 구했어? 난 널 모욕했는데, 무시했는데. 민재는 먼 곳을 응시하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무니까. 그리고 707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사람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과도 해야 하고 월급 10배도 줘야 하잖아. 여기서 죽으면 나만 손해지. 제시카가 힘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땀 냄새와 녹 냄새가 섞인 그의 냄새. 평생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자존심과 오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남자, 자신이 그토록 깔봤던 이 남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민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신분도, 자존심도 사라진 채 오직 살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생명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위잉, 천장 환풍구 쪽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입을 막고 속삭였습니다. 쉿, 손님이 왔군. 그는 제시카를 내려놓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럽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살인 기계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환풍구 뚜껑이 떨어져 나가고 검은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형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붉은 레이저가 방 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어. 민재가 이를 갈았습니다. 옷 입어요, 빨리. 파티 시작이다. 드론의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찾았다. 우리 꼬마 공주님.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쥐새끼도. 제시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샘 아저씨. 아저씨예요. 제시카가 드론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샘삼, 블랙스톤의 보안 부소장이자 그녀에게 처음 총을 쥐어준 스승,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론에서 비열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똑똑하구나. 제시카. 환영식이 좀 거칠어서 미안하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이제 늙었어. 스털링 그룹은 더 강한 리더가 필요해. 이해하지? 이 개자식, 우리 아빠를 배신해. 제시카가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입 아프게 떠들지 마. 민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가 손에 든 쇠파이프를 던졌습니다. 콰직. 파이프가 정확히 날아가 드론을 박살냈습니다. 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놈이 위치를 알았어. 5분 안에 킬러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민재가 말하며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린 총도 없잖아. 이 고철 덩어리로 뭘 해? 제시카가 울먹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PVC 파이프, 끊어진 전선, 고장 난 스프링, 유리 조각, 청소용 세제통뿐인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민재가 씩 웃었습니다.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총이 없어. 누가 그래? 707한테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게 무기야. 그는 미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마술을 부렸습니다. 그는 PVC 파이프를 라이터로 달궈 구부린 뒤 자신의 전수라끈을 풀어 양쪽 끝에 묶었습니다. 활. 제시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컴파운드 바우 원리를 이용한 사제 활이지. 민재는 펌프에서 떼어낸 스프링을 덧대 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옷감으로 감싸 손잡이를 만들고 콘크리트 바닥에 가라나를 세웠습니다. 치명적인 유리 단검이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 세제 암모니아와 표백제 락스를 빈 소화기통에 섞어 넣었습니다. 화학폭탄. 그가 윙크했습니다. 염소가스야. 한 모금만 마셔도 폐가 녹아내리지.
제시카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단 3분. 쓰레기 더미가 죽음의 무기고로 변했습니다. 이 남자의 생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자, 공주님, 이거 받아. 민재가 톱날을 갈아 만든 단검을 던져줬습니다. 1미터 안으로 접근하는 놈은 무조건 찔러. 그 밖의 놈들은 내가 처리한다. 복도 끝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니다. 진입해. 민재는 제시카를 발전기 뒤로 숨기고 차제 활을 들었습니다. 유리 화살을 시위에 걸고 문을 겨냥했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쾅. 문이 열리고 방탄복을 입은 용병 셋이 난입했습니다. 민재가 시위를 놓았습니다. 피츠, 퍽. 유리 화살이 선두의 고글 틈새를 뚫고 눈에 박혔습니다. 놈이 비명도 못 지르고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두 놈이 당황한 사이 민재가 굴러나와 연속으로 두 발을 더 쐈습니다. 퍽, 퍽. 목과 허벅지 관통. 총 어딨어? 왜 활이야? 놈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원시적인 무기가 주는 공포는 총보다 더했습니다. 민재는 소화기 폭탄을 던졌습니다. 펑, 치익, 노란 가스가 피어올랐습니다. 놈들이 목을 부여잡고 뒹굴며 피를 토했습니다. 가자. 민재가 제시카의 손을 잡고 독가스를 뚫고 달렸습니다. 그는 놈들의 시체에서 소총과 수류탄을 챙겼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시 송곳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계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민재의 가슴팍에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피해. 제시카가 그를 밀쳤습니다. 당. 저격 탄환이 민재의 팔을 스치고 벽을 날려버렸습니다. 샘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격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총알이 민재의 팔뚝을 스치며 깊은 고랑을 팠습니다. 피가 솟구쳤지만 민재는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끌어안고 폐자재 더미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격수다. 일시 방향. 급수타 부위.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 제시카가 민재의 팔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죽어, 집중해. 민재는 바지단을 찢어 거칠게 지혈대를 묶었습니다. 그들은 오수 처리장 뒷마당에 고립되었습니다. 엄폐물이라곤 고철 덩어리뿐. 저격수가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어 나가는 순간 머리통이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샘, 대체 왜 그런 거야?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자신에게 사격을 가르쳐주던 그 인자한 미소가 다 거짓이었다니 민재는 흐트러진 그녀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버려졌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울지 마. 눈물 고이면 조준경 안 보여. 민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배신자는 배신자의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우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여기서 죽어서 저놈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까? 아니면 살아서 복수할 겁니까? 그 말은 제시카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 난 제시카 스털링이야. 꼭두각시가 아니야. 복수할 거야. 좋아. 그럼 내 눈이 되어줘. 민재가 노획한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내가 미끼가 될 테니 놈의 정확한 위치를 찍어. 미쳤어. 머리통 날아간다고. 난 707이야. 총알보다 빨라. 민재가 씩 웃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더니 갑자기 엄폐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탕, 탕. 총알이 그의 발뒤꿈치를 따라 흙먼지를 튀겼습니다. 민재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놈의 조준을 교란했습니다. 유령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찾았다. 급수탑 3층. 왼쪽 두 번째 창문. 재장전 중이야.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멈췄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AR-15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코프도 없는 기계식 조준기. 거리 400m.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당. 급수탑 위에서 저격수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놈의 스코프를 관통한 헤드샷. 민재가 총을 내리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과다출혈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민재. 제시카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저기 창고로 들어가 빨리. 그들은 낡은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민재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 같았습니다. 잠깐만 쉬자.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시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12시간 넘게 공복, 춥고, 다치고, 배고픈 최악의 상황. 민재가 눈을 뜨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찌그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먹어. 오래된 전투식량 크래커 하나와 불에 구운 전갈. 이게 뭐야? 징그러워. 사막 특식이야. 고단백이지 먹어둬야 싸운다. 전갈 구이를 내미는 남자와 기겁하는 재벌력. 어둠 속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는 까맣게 탄 전갈 꼬리를 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굶어 죽어도 이건 못 먹어. 꼬리가 그대로 있잖아. 민재가 피식 웃으며 딱딱한 크래커를 반으로 쪼개 큰 쪽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가리지 마. 707 훈련 땐 북한 산속에서 2주 동안 지렁이랑 나무 껍질만 먹고 버텼어. 이건 미슐랭급이야. 그는 전갈을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어 먹었습니다. 그 소리에 제시카는 질색했지만 배고픔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크래커를 베어 물었습니다. 퍽퍽하고 아무 맛도 없었지만 뱃속으로 들어가자 살 것 같았습니다. 북한 작전도 뛰었어. 제시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민재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비밀 작전이었지. 기록도, 훈장도 없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 나만 살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핵무기 설계도가 담긴 USB 하나 가져오겠다고. 동료들을 미끼로 쓰고 도망쳤어. 난 겁쟁이야. 아니야. 제시카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남은 게 이긴 거야. 살아남는 게 제일 힘든 거니까.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을 사업 도구로만 보는 아버지. 유산을 노리고 으르렁대는 오빠들. 다들 날 공주라고 부르지만 난 세장에 갇힌 카나리아였어. 군대에 간 것도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는데 결국 난 외로운 어린애일 뿐이야. 습한 창고 안.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오만함을 보지 못했고 제시카는 그에게서 괴물이 아닌 인간을 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민재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있잖습니까? 십발 명중 내기. 기억하죠? 제 말 듣기로 했으면서 제시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명령이 뭐야? 자요 불침번은 제가 섭니다. 내일은 도망 안 갑니다.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민재의 눈에 다시 살기가 돌았습니다. 상처 입은 늑대 우두머리가 다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막에 해가 뜨자마자 민재가 제시카를 깨웠습니다. 기상. 아침 운동 시간입니다. 그는 어제 노획한 글록 19 권총과 탄창 2개를 건넸습니다. 감각 기억하죠? 델타포스. 제시카가 총을 쥐었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익숙한 무게, 손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슬라이드를 당겨 철컥 장전했습니다. 준비됐어. 작전은 민재가 낡은 지도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샘은 중앙통제실, B동에 있어. 놈들은 우리가 외곽으로 도망친 줄 알고 밖을 뒤지고 있지. B동은 지금 비었어. 정면 돌파하게. 아니, 양동 작전 성동격서입니다. 제가 동쪽 연료 저장고를 터뜨려서 놈들의 시선을 끌 겁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B동 서버실로 잠입해서 보안 시스템을 차단하고 미군 주파수로 SOS를 치십시오. 제가 엄호합니다.
혼자 미끼가 되겠다고 저 많은 병력을 상대로 제시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절 믿어요. 제가 총알바지 전문입니다. 민재가 윙크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알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그녀에게 생로성루를 열어주려는 것을. 두 사람은 갈라졌습니다. 민재가 연료 저장고로 향하고 10분 후 화광. 거대한 불기둥이 동쪽 하늘을 덮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연료고 피격, 전 병력 동쪽으로 이동. 노물 포위에 샘의 다급한 목소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중앙 광장이 텅 비었습니다. 제시카는 표범처럼 비동으로 달렸습니다. 보초 2명을 정확한 사격과 개머리판 가격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전투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서버실 침투 성공.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됐어. 카메라 껐고. SOS 신호 보냈어. 그녀가 무전에 대고 외쳤습니다. 민재. 괜찮아. 철수해. 하지만 무전기 너머에선 빗발치는 총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조금 바쁩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나오지 마. 민재, 대답해. 해킹한 CCTV 화면을 본 제시카는 경악했습니다. 연료 저장고 근처, 민재는 불타는 트럭 뒤에 고립되어 20명이 넘는 용병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총알은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가 대검을 뽑아들고 육탄전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제시카가 울먹였습니다. 이대로면 그가 죽습니다. 그녀의 눈에 근처에 주차된 험비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꽂혀 있었습니다. 재벌가 상속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서버실을 뛰쳐나가 험비에 올랐습니다. 기다려. 민재. 내가 갈게. 그녀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험비가 괴음을 내며 벽을 뚫고 불바다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민재는 대검으로 달려드는 용병의 다리를 긋고 다른 놈의 총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한계였습니다. 과다 출혈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총알 떨어졌다. 생포해.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대여섯 명이 민재를 덮쳐 눌렀습니다. 그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제시카가 몬 험비가 성난 콧불소처럼 들이닥쳐 용병들을 날려버렸습니다. 바퀴가 장애물을 으깨버렸습니다. 다! 빨리! 제시카가 문을 열고 소리치며 지붕 위에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가 도망가랬잖아. 민재가 욕을 하며 비틀비틀 차에 올랐습니다. 닥치고 꽉 잡아. 제시카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험비가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180도 회전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정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샘은 집요했습니다. 아르베히어. 날려버려. 감시탑 위에서 샘이 명령했습니다. 용병 하나가 대전차 로켓을 어깨에 팠습니다. 피슝. 불꼬리를 달고 로켓이 날아왔습니다. 조심해. 백미러로 본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제시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민재가 몸을 날려 운전석에 제시카를 덮쳤습니다. 자신의 등으로 그녀를 감싸고 핸들을 틀었습니다. 펑! 로켓이 뒷바퀴 근처에서 터졌습니다. 험비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몇 바퀴를 구르며 모래밭에 처박혔습니다. 차는 뒤집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제시카가 눈을 떴습니다. 안전벨트 덕에 살았습니다. 민재.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짝이 뜯겨 나갔습니다. 민재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몇 미터 떨어진 모래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 문에서 떨어져 나온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그의 오른쪽 복부를 관통에 꽂혀 있었습니다. 흰 모래가 붉은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시카가 비명을 지르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입가에서 피거품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말했죠. 운전 못한다고.
말하지 마. 죽지 마. 제발. 제시카가 오열하며 솟구치는 피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가요, 놈들이 와요. 싫어. 내가 살릴 거야. 무조건. 제시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병원도 의사도 없습니다. 차에서 튕겨나온 구급상자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바늘과 실, 붕대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래 폭풍과 추격자들 속에서 직접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쥔 재벌가 아가씨.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저승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취제도, 의사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에 쇠붙이가 박혀 있습니다.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마가 되어 그를 살려내시겠습니까? 바람사연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바다의 모래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에겐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누운 강민재, 그의 창백한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복부에 박힌 금속 파편 주위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간을 스친 것 같았습니다. 제시카. 민재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울지 마, 상처 덧나. 죽어가는 순간에도 농담이라니. 제시카는 눈물을 벅벅 닦았습니다. 얼굴에 피가 번져 기괴해 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닥쳐, 힘 아껴. 제시카가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진통제도, 마취제도 없습니다. 오직 소독용 알코올과 바늘뿐. 들어봐. 민재, 이걸 뽑아야 해. 안 그러면 이동하다가 내장이 다 찢어져. 근데 마취제가 없어. 민재가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뢰.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707이야. 고통은 내 친구야. 그는 안전벨트 조각을 입에 물었습니다. 혀를 깨물지 않기 위해서였죠. 제시카는 손에 알코올을 붓고 상처 부위에도 부었습니다. 지독한 알코올 냄새와 피 냄새. 셋세면 뽑을게. 그녀가 금속 조각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둘에 확 뽑아버렸습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재의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목에 핏대가 터질 듯 솟고 식은 땀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신음이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지혈에 민재가 몽롱한 정신으로 외쳤습니다. 제시카는 거즈를 상처 구멍에 쳐박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눌렀습니다. 죽지 마.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5분 영겁 같은 시간이 지나고 피가 불었습니다. 이제 꿰매야 합니다. 대위, 민재가 실눈을 떴습니다. 꿰매. 손 떨지 마. 포트 브레그 특수전 학교에서 배웠잖아. 팔자 매듭. 살점을 단단히 묶어. 제시카가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와인잔이나 들던 손으로 생사를 꿰매라니. 못해, 민재. 나 무서워. 민재가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온기. 넌 할 수 있어. 넌 제시카 스털링이야. 800m 표적도 마친 여자잖아. 이건 그냥 자수 놓는 거야. 그 말이 심장 주사를 놓은 듯 했습니다. 제시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첫 번째 바늘이 민재의 살을 뚫었습니다. 민재가 움찔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의 별을 보며 고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한 바늘, 두 바늘, 10바늘. 바늘이 살을 뚫을 때마다 두 사람의 영혼이 묶이는 것 같았습니다. 말보다는 피와 고통으로 이어진 유대감. 마지막 매듭을 짓고 제시카는 그의 가슴 위에 쓰러졌습니다. 민재는 기절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민재. 끝났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바람 소리 너머로 트럭 엔진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샘의 확성기 소리도. 조카님, 어디 숨었니?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 놈들이 왔습니다. 민재는 쓰러졌습니다. 제시카는 남은 총알을 확인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민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요. 내 보디가드, 이젠 내가 지켜줄게.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사막 위에 선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여신, 스파르타의 전사였습니다. 트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모래 언덕을 훑었습니다. 정면 승부는 자살행위였습니다. 샘은 중대 병력을 끌고 왔으니까요. 제시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집힌 험비가 유일한 엄폐물. 하지만 거기 숨으면 로켓포 한 방에 끝입니다. 함정이 필요했습니다. 심리전. 그녀는 민재를 차 뒤편 모래 구덩이에 숨기고 모래색 위장막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에 마지막 권총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총알은 당신을 위해 써요. 절대 잡히지 마요. 그녀는 민재의 피 묻은 옷 조각을 차문에 묶어 바람에 날리게 했습니다. 운전석엔 헬멧을 올려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은 저격 소총을 들고 200m 떨어진 바위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샘의 차량 행렬이 멈췄습니다. 정지. 생체 신호 확인. 샘이 장갑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손엔 확성기, 한 손엔 권총. 제시카, 차 뒤에 있는 거 안다. 나와라. 내 아빠처럼 편안하게 보내줄게. 그 말에 제시카의 피가 끓었습니다. 아빠의 죽음도 이놈 짓이었구나. 샘이 손짓하자 병사 둘이 험비로 다가갔습니다. 피 묻은 옷과 사람 형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타겟 확인. 중상인 것 같습니다. 샘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끌고 와. 병사들이 경계를 풀고 다가갔습니다. 샘도 거들먹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기회는 지금뿐. 바위 위에서 제시카는 조준경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심박수 120은 죽음이다. 숨을 쉬어라. 세상을 멈춰라.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십자선 안에 샘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쏘면 안 됩니다. 방탄복을 입었고 쏘는 순간 위치가 발각되어 벌집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샘 뒤에 있는 탄약 수송 트럭의 보조 연료통을 겨냥했습니다. 거리 300m. 북동풍. 잘 가요. 삼촌. 탕. 메마른 총성. 총알이 연료통을 뚫고 가스를 점화시켰습니다. 화광. 거대한 화염구가 트럭을 집어삼켰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샘과 병사들이 날아갔습니다. 트럭 안의 탄약들이 타다닥 터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복이다. 저격수다. 십시 방향. 샘이 비명을 지르며 기어갔습니다. 얼굴이 파편에 찢겨 피투성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 민재 쪽으로 수류탄을 던지려던 놈의 머리가 터졌습니다. 당. 기관총을 거치하려던 놈의 팔이 날아갔습니다. 샘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꼬마 공주가 이런 사격을 하다니. 반격해. 전연 죽여. 치열한 총격전. 제시카는 화력에서 밀렸습니다. 바위 주변이 총탄에 깎여 나갔습니다. 돌파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탄알이 3발 남았습니다. 그때 초록색 레이저가 그녀의 바위를 스쳤습니다. 적의 저격수입니다. 젠장. 제시카가 굴렀습니다. 턱. 그녀가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샘이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끝났다. 아가씨. 절망적인 순간. 계곡 아래에서 힘없지만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장갑차 위에 있던 적 저격수가 이마에 구멍이 뚫린 채 떨어졌습니다. 제시카가 놀라서 내려다봤습니다. 모래 구덩이 속. 민재가 깨어 있었습니다. 엎드린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눈이 흐려져도 본능적으로 그녀를 위협하는 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민재. 그의 희생이 틈을 만들었습니다.
샘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샘의 대머리를 조준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 몫이야. 탕. 샘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눈을 뜬 채 절명했습니다. 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장이 죽자 용병들은 바위 위에 여신 같은 제시카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제시카는 총을 버리고 모래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민재, 민재. 그는 총을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자지 마. 일어나. 명령이야. 제시카가 민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사막의 밤보다 차가웠습니다. 복부의 피는 위장막을 다 적셨습니다. 그때 지평선 너머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 3대가 산등성이를 넘어 나타났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대낮처럼 비쳤습니다. 미군 구조대였습니다. 제시카가 해킹해서 보낸 SOS가 드디어 닿은 겁니다. 여기야. 여기라고. 제시카가 손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모래 폭풍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타겟 확보. 제시카 스털링 안전. 중상자 발생. 그들은 제시카를 밀쳐내고 민재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맥박 미약, 혈압 저하, 저혈량성 쇼크다. 에피네프린 준비해. 살려줘요. 제발.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시카가 군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헬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샘의 시체와 폐허가 멀어졌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군의관이 민재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 삐, 힘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제시카는 바닥에 주저앉아 민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총을 가르쳐주고 엘리베이터에서 구해주고 물속에서 안아주던 그 투박한 손. 시발 다 마치면 소원 들어준댔잖아. 제시카가 오열하며 얼굴을 비볐습니다. 이제 말 잘 들을게. 거만하게 안 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제발 눈만 떠. 갑자기 민재의 손가락이 까딱했습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가 입을 달싹였습니다. 제시카가 귀를 갖다 댔습니다. 월급 10배 약속. 끊어질 듯한 속삭임. 이 와중에도 금액이 생각이라니. 제시카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100배, 1000배 줄게. 스털링 그룹을 다 달라고 해도 줄게. 살기만 해. 민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삐. 모니터의 경고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초록색 선이 일자가 되었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충전. 비켜. 군의관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민재. 제시카가 달려들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물러서. 200줄. 샷. 퍽. 민재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300줄. 샷. 퍽. 제시카는 멍하니 사랑하는 남자의 멈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영웅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인정 못해. 강민재. 나 두고 가지 마. 그녀의 절규가 헬기 엔진 소리를 뚫고 밤하늘로 퍼졌습니다. 과연 사신은 이 끈질긴 먹잇감을 놓아줄까요? 아니면 네바다의 모래 속에 사랑을 묻어야 할까요? 1년 후, 대한민국, 서울,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이태원의 뒷골목. 낡고 허름한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멈춰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이힐이 바닥을 딛습니다. 흰색 슈트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금발머리,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푸른 눈. 제시카 스털링. 그녀는 더 이상 철부지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스털링 그룹의 회장이자 방산업계의 여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간판을 봤습니다. 당신의 정비소. 지난 1년.
그녀는 지구를 뒤져 그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미군은 민재를 데려갔고 사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체도 사망 진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707 같은 유령들은 맘만 먹으면 증발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제시카 스털링입니다. 빚지고는 못 사는 여자죠. 그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트럭 밑에서 군복 바지를 입은 긴 다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저씨, 거기 14번 렌치 좀 줘요. 트럭 밑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 제시카는 말없이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냈습니다. 쪼그려 앉아 렌치로 남자의 구나 밑창을 톡톡 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비 요원님.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가 바퀴 달린 판을 밀고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얼굴, 더부룩한 머리. 하지만 그 깊고 검은 눈동자는 여전했습니다. 강민재. 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그는 몸을 일으켜 기름걸레로 손을 닦았습니다. 셔츠 사이로 배에 난 긴 수술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훈장. 스털링 회장님, 여기까지 용케 찾아오셨네.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민재가 특유의 한쪽 입꼬리만 올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쁜 놈이야. 강민재.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죽은 척을 해. 날 피해. 내가 잊을 줄 알았어. 민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피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은퇴한 거죠. 당신 세계는 너무 시끄러워요. 난 이 기름 냄새가 좋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러 돌아서려 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긴 회장님 구두에 안 어울립니다. 쟁그랑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민재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기름 범벅인 작업대 위에 제시카가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25센트 동전, 정중앙에 구멍이 뚫린 그 내기의 증거물, 시발 명중. 당신이 이겼어. 제시카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내가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 근데 당신은 상을 안 받아갔어. 그러니까 내기는 아직 안 끝났어. 민재는 동전을 보고 눈앞의 여자를 봤습니다.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하수구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던 그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민재가 작게 물었습니다. 제시카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의 가슴에 탁 쳤습니다. 경호 계약서. 기간. 종신 평생, 연봉. 내 전 재산. 그리고 나. 그녀가 까치발을 들고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장 찍을래? 아님 쫄아서 도망갈 거야? 민재가 계약서를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더러운 걸레를 던져버리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얀 슈트에 기름이 묻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쫄다니 707 사전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1년의 그리움이 담긴 거칠지만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낡은 정비소, 기름 냄새, 서울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전쟁 같은 사랑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전장의 괴물은 드디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여자의 품속이었죠. 이 긴박하고도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단순히 총격전의 짜릿함이나 극적인 로맨스의 설렘을 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바다의 뜨거운 사막과 차가운 지하수로 그리고 서울의 낡은 정비소를 오갔던 민재와 제시카의 여정은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고 없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듯한 절망을 겪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듯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삶의 지혜와 가치들을 저 작가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제시카는 민재를 그저 낡은 옷을 입은 청소부로만 대했습니다. 화려한 배경과 비싼 장비를 가진 자신에 비해 묵묵히 바닥을 쓰는 민재는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제복이나 직함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내면의 단단함과 실력이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겉모습, 직업, 타고난 배경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쉽게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민재가 보여주었듯 진정한 고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이웃 속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지혜와 내공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을 향한 겸손한 시선과 거칠애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절망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한 거대한 교훈을 줍니다. 지하 50m 아래 물이 차오르는 수로에 갇혔을 때, 혹은 사막 한가운데서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재는 707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제시카는 내 허락 없이 죽지 마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상황이 희망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외부의 구조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타오르는 살고자 하는 의지와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민재가 주변의 쓰레기들을 모아 무기를 만들었듯 우리도 우리 주변에 흩어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원들을 모아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주저앉기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이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뢰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놓칠 수 없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에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지만 민재와의 생사를 넘나드는 여정을 통해 타인을 의지하고 또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취제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를 가르고 상처를 꿰매야 했던 그 사막의 밤. 제시카는 비로소 껍데기를 깨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을 함께 겪을 때 진정으로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샘 아저씨의 배신은 뼈아팠지만 그 빈자리는 목숨을 건 민재와의 신뢰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인간관계는 수없이 변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결국은 사람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한 사람,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배신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사막을 건널 수 없지만 함께라면 지옥 불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안식처에 대한 성찰입니다. 전장을 누비던 살인 기계였던 민재가 결국 선택한 곳은 화려한 보상이 보장된 경호업체가 아니라 기름 냄새 나는 작은 정비소였습니다. 제시카 역시 재벌가의 화려한 삶보다 그 투박한 정비소에서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그들은 깨닫게 해줍니다. 치열하게 싸워온 당신에게도 이제는 갑옷을 벗고 쉴 수 있는 당신만의 정비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극한의 상황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교육적인 목적과 삶의 영감을 드리기 위해 구성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작가로서 이 이야기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과 의미를 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25가지의 단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 저는 민재가 사격장에서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던 그 첫 순간, 이미 그가 이 싸움의 승자가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이 진정한 강함은 소리 내어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재처럼 결정적인 순간까지 침묵 속에 칼을 갈아두는 것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3. 제시카가 민재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들은 사실 그녀 스스로가 가진 불안감과 인정 욕구의 발현이었을 테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그녀의 진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4.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던 그 찰나의 순간, 민재가 자신의 몸으로 제시카를 감싸 안은 것은 단순한 경호 본능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숭고한 예우였습니다. 5. 어둠 속 좁은 환풍구를 기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겪는 막막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숙명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6. 차가운 지하수 속에서 민재가 자신의 등을 내어주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거대한 방파제와도 같았습니다. 7. 서로의 젖은 옷을 벗기고 체온을 나누던 장면은 선정적이기보다 성스러웠으며 생존 앞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아닌 오직 살리고자 하는 생명력만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8. 쓰레기 더미에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민재를 보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의 자세임을 배웁니다. 제우. 믿었던 가족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제시카가 느꼈을 그 참담한 심정은 어쩌면 칼에 찔린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흉터를 남겼을 것입니다. 10. 그러나 그 상처난 자리에 민재라는 새 살이 돋아나면서 그녀는 과거에 나약했던 공주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여전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1. 사막의 밤. 전가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아픈 과거를 고백하는 장면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만찬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배부른 영혼의 식사였습니다. 12. 민재가 험비 운전대를 잡은 제시카를 위해 몸을 던져 로켓포를 막아냈을 때 그는 이미 그녀를 고용주가 아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13. 마취도 없이 생사를 꿰매야 했던 그 끔찍한 수술 시간 동안 바늘을 쥔 제시카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14. 고통을 참아내며 별을 바라보던 민재의 눈빛에서 저는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인내의 한계가 사랑 앞에서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15. 절체절명의 순간에 깨어나 마지막 한 발로 저격수를 쓰러뜨린 민재의 본능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에 발휘된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16. 헬기 위에서 멈춰버린 심장 박동을 되살린 것은 제세 동기의 전기 충격이 아니라 그를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제시카의 간절한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17. 1년 후 재회한 정비소에서의 장면은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도 평화롭고 따뜻한 안식처의 냄새가 났습니다. 18. 구멍 뚫린 동전을 다시 내밀며 계약을 요구하는 제시카의 모습에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느꼈습니다. 19. 민재가 707의 과거를 뒤로하고 기름 묻은 손을 선택한 것은 이제는 누군가를 해치는 손이 아니라 고치고 돌보는 손으로 살고 싶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20.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 활극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통해 구원받고 완전해지는 치유의 드라마입니다. 21.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사막이 있고 그 사막을 건너게 해줄 자신만의 민재 혹은 제시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2. 그 파트너는 연인일 수도, 가족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의 굳건한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23. 오만함이 겸손으로
불신이 신뢰로,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인생이 언제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24. 결국 이들이 보여준 최고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마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25. 작가로서 이 이야기를 쓰며 저 또한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었듯 여러분의 삶에도 이 뜨거운 에너지가 전해져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혹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드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헬기는 도착할 것이고 상처는 아물 것이며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